안녕하십니까. 폐기물 처리이사 강의를 맡게 된 나경호입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이사 과목은 크게 폐기물 계론과 소각 및 열 회수, 그리고 폐기물 처리 기술, 그리고 시험법, 그리고 관계법규 5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폐기물 계론과 소각 및 열 회수, 그리고 관계법규는 저희가 강의를 맡게 되겠고요. 처리기술과 그리고 시험법은 문희천 선생님께서 강의를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의 분류 체계는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사항이겠고요. 생활 폐기물의 일환 무엇인지, 사업장 폐기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구분하는 단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크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발생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원에 따라서 어디서 발생됐는가 하는 것이죠. 생활 폐기물일지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곧 사업장 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원에 따라서 크게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먼저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폐기물, 그리고 지정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나누는 또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해성 또는 발생 특성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보다 자세히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사업장 폐기물도 생활계 폐기물, 그리고 시설계 폐기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구체적으로 각 폐기물별 법적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 폐기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폐기물은 이제 가정이라든가 저희 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법에서 규정하는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의 폐기물. 좀 더 광범위한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일반 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하는 사업장,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런 이유는 이제 다시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건설 폐기물. 사실은 이제 과거의 건설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의 일종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건설 폐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 폐기물은 별도로 구분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1년에 건설 현장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이걸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로 지정 폐기물. 지정 폐기물의 경우는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해로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폐기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이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그리고 지정 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건설과 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폐기물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정 폐기물이 중요한 이유는 지정 폐기물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지정 폐기물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유해 정도에 따른 폐기물과 유해 정도에 따른 폐기물, 그리고 또 하나는 목록화된 폐기물, 규정된 폐기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해 정도에 따른 폐기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유해 정도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첫 번째 부식성 폐기물이 있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폐산, 폐알칼리가 있겠죠. 폐산. 폐산의 경우는 pH 2 이하. 그리고 알칼리가, 폐알칼리가 있습니다. 알칼리의 경우는 pH 12.5 이상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용출시험 대상 폐기물이 있습니다. 용출시험. 용출시험 결과를 통해서 거기서 나타난 농도를 가지고 그 기준 여부에 따라서 적용하는 그러한 폐기물이 되겠는데요. 폐수처리 온이나 공정온이, 그리고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내화물, 소각제, 안정화, 고형화 폐기물, 폐촉매, 폐흡착, 폐흡수제, 이렇게 총 9가지를 용출 시험 대상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광재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재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광석의 가공 불순물,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명 슬래그라고도 합니다. 슬래그. 그렇지만 지정 폐기물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항상. 철 원석 슬래그는 지정 폐기물로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세 번째, 폐유기용제가 또 있습니다. 폐유기용제. 폐유기용제의 경우는 할로겐이 5% 이상 포함된 경우나 비할로겐 족인 경우, 할로겐이 5% 이상인 경우는 이제 할로겐으로 치고요. 기타는 이제 일반 유기용제로 하는데 이제 비할로겐 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P12 함유, P12 함유 폐기물. 이 경우도 이제 액상이나 비액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농도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액상의 경우는 2ppm, 2mg/L 이상인 경우는 이제 지정 폐기물로, 그리고 비액상인 경우는 0.003, 역시 mg/L 이상인 경우는 이제 지정 폐기물로 인정한다. 물론 이제 비액상인 경우는 이제 용출 시험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폐유가 있습니다. 폐유는 이제 5% 이상인 경우 지정 폐기물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성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것인데요. 규정이 최근에 강화가 됐는데 1% 이상의 폐석면에 대해서 지정폐기물을 인정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록화된 폐기물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죠.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폐합성 고분자,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이 있는데 폐합성 수지와 고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페인트, 폐페인트. 플라스틱이나 고무 또는 페인트의 경우는 어떤 그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지정폐기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합성 수지와 폐페인트 이외에 또 폐유독물이라는 또 목록화된 폐기물이 있습니다. 폐유독물. 이 폐유독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폐기물. 과거에는 이것을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했었죠. 감염성. 아마 이 용어에 더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감염성 폐기물. 얘는 이제 크게 격리 의료 폐기물, 그리고 유해 의료 폐기물, 그리고 일반 의료 폐기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제 그 탈취면류, 뭐 조직물류, 병리계, 뭐 손상성류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 폐기물을 구분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격리, 유해, 일반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고요. 격리 의료 경우는 이제 전염병 예방법과 관련된 폐기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해 의료 폐기물은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이러한 폐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이제 탈주면이라든가 기저귀, 생리대, 주사기 등 유해성이 다소 낮은 것을 이제 일반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유해 정도 또는 이제 목록화된 그 정도에 따른 지정 폐기물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이전에 지정 폐기물의 유해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폐기물의 유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이 되겠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 폐기물로 선정을 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제 부식성, 그리고 EP 독성. EP 독성은 Extraction Procedure 톡식에서 추출 절차에 의한 독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화성. 세 번째는 독성. 네 번째는 용출 특성. 다섯 번째는 난분해성. 여섯 번째는 유해 가능성. 여기서 부식성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폐산폐알칼리. 그리고 EP 독성이나 반응성, 발화성의 경우는 폐유경제나 이제 폐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어 있고요. 독성은 PCB 계통, 농약이나 성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분해성인 경우는 플라스틱이나 페인트, 그리고 유해 가능성은 오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특별히 이제 용출 시험 대상 폐기물에 대해서 용출 시험 기준에 대한 기준 및 인체 영향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과 구합물, 그리고 구리와 구합물.
이게 경우는 이제 기준이 3mg/L 이상인 경우를 지정 폐기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육가가 있고요. 그리고 비소. 이 화합물들은 1.5mg/L 이상인 경우. 그리고 카드뮴은 0.3입니다. 0.3. 그리고 수은은 0.005. 그리고 시안 화합물이 있습니다. 시안 화합물. 그리고 유기인. 이 경우는 기준이 동일한데요. 1mg/L 이상인 경우. 그리고 TCE, PCE. 이 경우는 0.1과 0.3 이상인 경우를 지정 폐기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름 성분, 유분이죠. 유분인 경우는 이제 5% 이상인 경우. 이 중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인체 유해성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카드뮴인 경우, 이 경우는 이타이 병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병을 일으킵니다. 이타이라는 말은 이제 아프다는 용어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광산폐수가 농업용수가 이제 식수로 혼입이 돼서 주로 이제 그 여성들에게 이제 많은 그 뼈를 칼슘을 감소시켜서 이제 많은 통증을 유발한 이러한 이제 질병이 되었고요. 수은의 경우는 미나마타, 미나마타 병을 이제 일으키는 이제 주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나마타. 미나마타인 경우는 이제 미나마타시에서, 일본의 미나마타시에서 메틸수은이 포함된 공장 폐수가 이제 하천에 유입돼서 어류의 생물 농축을 거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섭취된, 그래서 발생한 이러한 이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용출 시험 기준에 관한 물질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기타 유해 물질의 종류 및 유해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12를 들 수가 있는데요. P12는 실제로 이제 그 최근에 많이 인체 유해성으로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유사 다이옥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으로 변이되는 이러한 물질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변압기나 조련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서는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를 봐주시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알칼리가 강하다. 그리고 전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열에 강하고요. 물의 난용성이고, 이래서 실제로 이 물질이 이제 그 산업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인체에 이제 섭취될 경우 이제 칸의 미유증이라는 칸의 미유증,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칸의 미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의 카네미 식품회사에서 제조하는 이 식용유에 그 P12 물질이 이제 혼입돼서 식용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친 이러한 이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카네미유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간장장애나 염소 좌창, 전신 권태, 발암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폐성면이 있습니다. 폐성면은 이제 섬유상 광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체 유해성이 이제 많이 사용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나 수입, 사용이 이제 규제되고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배출로는 슬레이트나 텍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정제를 이야기하죠. 천정제. 그리고 성면포 가스켓, 뭐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체 영향으로서는 성면폐증과 그다음 폐암, 악성, 중피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물질은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분비계의 호르몬 대사를 교란시켜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은 주로 이제 P10이나 알킬페놀, 비스페놀 뭐 이런 산업용 화학 물질과 그리고 다이옥신, 프란 등 소각장 부산물 그리고 이제 농약 이런 물질들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의 인체 영향은 내분비 장애 그리고 생식 기능 그리고 암 발생 또는 이제 연안 조개류에서 이제 암수 동령이 일어나는 이게 하는 이제 원인 물질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난분해성 유기온 물질이 있습니다. 난분해성 유기오염 물질. 이건 이제 POPA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요. 실제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생물 농축을 통해서 이제 독성을 유발시키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큰 사건이 하나였던 러브캐널 사건의 이제 주 원인 물질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다이옥신류, 크게는 다이옥신류와 살충제가 이제 주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제 인체 영향은 메뚜기 효과 또는 생물 농축 의해서 암과 알레르기, 중추 및 말초신경, 신경계 장애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생식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다이옥신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에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PCB 등 플라스틱을 연소할 때 이제 발생하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출원을 보면은 소각장에서도 발생하지만은 실제로 화학물질 제조 과정이라든가 농약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산불이나 화산 폭발을 통해서도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인체 영향은 면역 독성과 생식계 독성 그리고 이제 발암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해 물질로서 이제 분류하고 있는 몇 가지 물질들에 대한 특성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독성 평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D50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C50. 세 번째는 TL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D50은 하플레탈도스 해서 1회 투입으로 시험 동물의 50%를 치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구 독성이라고 하고 경피 독성이라고 합니다. 투입하는 것이죠, 직접. 그리고 LC50은
하프레탈 콘센트레이션.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접촉, 즉 호흡을 통해서 4시간 호흡을 이야기하는데요. 4시간 호흡했을 때 50% 치산을 갖는 농도를 이야기합니다. TLM의 경우는 수중 생물에 대해서 96시간 접촉했을 때, 물속에서 4일이겠죠. 4일간 물속에서 있을 때 50%가 생존할 수 있는 농도.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독성을 이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그 유해물질관리법에서 유독성 물질을 평가할 때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주요 지정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정 폐기물은 공동 처리 기준으로 알려져 있는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즉 이제 공동 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고형화죠. 고형화.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시멘트 고형화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지정 폐기물은 이제 고형화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폐산이나 폐알칼리, 그리고 유기용제, 그리고 성면, 분진 소각제, PCB, 온이, 폐유독물, 그리고 의료 폐기물. 이런 물질의 경우는 이제 물질 종류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이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만 살펴보면은 폐산과 폐알칼리 경우는 이제 이것이 액상이나 고상에 따라서 방법이 좀 차이가 있고요. 유기용제의 경우는 할로겐족이나 비할로겐족이나. 그래서 할로겐족은 이제 고온 소각, 비할로겐족은 일반 소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성면, 요즘 그 성면의 그 처리 방법으로 인한 그 사회적 원성이 좀 자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고온 용융, 그리고 고형화, 이 방법을 취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진이나 소각적인 경우는 흔히 이제 그 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형화, 뭐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BS의 경우, 이런 유독성 물질의 경우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온 소각, 그리고 고온 용융, 뭐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온이의 경우도 분진이나 소각제와 더불어 이제 매립과 고형화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 소각도 이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유독물의 경우는 물질의 성상에 따라서 중화 또는 고온 소각, 고온 용융, 고형화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는 특히 이제 소각에 이제 그 많은 비중을 두고 있죠. 소각을 통하거나 멸균시키고 분쇄 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1강의 폐기물 종류 및 분류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폐기물 개론 제2장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폐기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장 그 생활에서 접하는 생활 폐기물인 경우 매일 평하는 그 폐기물 양은 45,000에서 5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의 경우 이것의 약 2.5배인
11만 톤 정도, 11만 톤 정도가 200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장 일반 폐기물 경우는 이제 92년 이후 매년 13%가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 이런 폐기물이 되겠고요. 건설 폐기물의 경우 13에서 15만 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의 경우는 1만 톤이 좀 안 되는 8,600, 지정 폐기물은 약 8,600톤 정도, 2005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가장 그 발생량이 많은 경우는 어디죠? 건설 폐기물이죠. 건설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 일반, 사업장 일반. 그리고 생활 폐기물 순위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는 0.99, 약 1kg이죠. 1kg 정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현황. 발생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이제 부분이죠. 흔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폐기물 처리 방법은 매립이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소각이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되면서 방법이 이제 다양화가 기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폐기물 처리 방법은 크게는 매립, 소각, 재활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투기, 해양 투기,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생활 폐기물의 경우는 주로 매립의 이제 과거 1995년 이때는 매립의 72%, 그리고 재활용이 24%, 그리고 소각이 4%였습니다. 소각이 4%. 그리고 10년 후인 2005년에, 2005년, 매립은 28%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재활용은 56%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은 16%로 마찬가지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환경 정체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가설은 이제 매립난으로 해서 이제 매립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가 계속 정책을 드라이브했던 것이 바로 재활용과 소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1995년에 재활용 이 64%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매립은 31%, 31%, 소각은 약 5%, 이 정도의 그 처리 현황을 보였는데, 2005년도에는 재활용은 71%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립은 13% 감소했죠. 소각은 6%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다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건설 폐기물의 경우는 95년도에 가장 많은 처리 현황을 보였던 것은 역시 재활용이었고요. 77%였습니다. 두 번째는 매립 20%,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각이 3%. 2005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재활용은 이제 무려 97%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립은 4%로 감소를 했습니다. 소각은 역시 3%로 동일하고요. 건설 폐업의 경우는 97%라는 경이적인 숫자죠. 굉장히 많은 재활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많은 폐기물을 이제 다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정 폐기물의 경우는 95년도에 매립이 51%, 그리고 소각이 18%, 그리고 해양 배출, 해양 투기가 11%였는데요. 05년도에는 매립이 18%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소각은 17%, 해양 배출은 제로입니다. 새롭게 들어간 것이 이제 재활용. 재활용한 경우가 61%죠? 네, 61%.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지정 폐기물은 일절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 소각 또는 해양 투기하는 형태로 처리를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재활용이 이제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발생과 천외 형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 예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량 예측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경향을 예측하는 경향 예측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중회귀식을 이용한 다중회귀 모델, 그리고 동적 모사 모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법, 우리가 이제 경향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추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가지고 장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사용하는 인자가 발생량하고 시간, 이 두 가지 인자가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발생량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중회귀 모델. 이 경우는 여러 영향인자들, 즉 시간이나 인구, 무연탄 소비량, 지역소득, 자원 회수량, 이것들을 하나의 인자로 보고 다중회귀식을 수식화해서 발생량을 이제 예측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자들이 시간을 포함한 여러 인자들이 하나의 이제 독립적 종속 인자로 고려되고 있다. 여러 인자들을 동일하게 영향인자로 본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동적 모사 모델이 있습니다. 동적 모사 모델. 이 경우는 이제 과거 이제 그 다중회귀 모델의 경우는 모든 영향인자를 동일하게 영향인자로 보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간에 따른 함수가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영향인자들을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해서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두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함수로 모든 영향인자들을 표현했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이제 발생량 예측 방법과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 하나는 발생량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발생량 조사 방법도 크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적재 차량 개수 분석, 용어가 좀 깁니다만은, 그리고 직접 계근법, 그리고 물질 수집법, 물론 기타도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적재 차량 개수 분석.
용어는 깁니다만은 실제로 적재 차량을 계수하여서 발생량을 분석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용어에 이제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 차량 숫자를 계수한 다음에 이제 차량의 겉보기 비중, 그러니까 차량이 몇 톤이냐, 뭐 5톤이냐, 10톤이냐, 그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환산해서 중량으로 이제 뭐 결정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이 방법은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밀도나 압축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성이 결여돼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정확성 결여. 두 번째, 직접 계근법. 이것도 용어를 통해서 금방 할 수 있죠. 실제로 운반 차량을 계근해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모든 차량에 대한 실제로 이제 그 무게를 다 계근하기 때문에 비록 번거롭지만은 상당히 정확한 발생량을 파악할 수 있다. 정확하다 하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수지법. 물질수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유출입을 이제 확인해서 그리고 발생량 추정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사업장이 닫힌 공간에서의 이제 유입과 유출을 조사해서 그 양을 환산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매우 정확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이 경우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든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기타 방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통계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통계에 의한 방법. 통계. 전수조사, 뭐 표본조사 이런 용어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발생량을 이제 조사하는 이런 방법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발생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쓰레기 원단위 발생량입니다. 쓰레기 원단위 발생량. 우리 1인당 그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0.99, 1kg이라고 그랬죠, 하루에. 그래서 이러한 원단위 발생량을 구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위 발생량의 단위는 kg per in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하는 식은 쓰레기 발생량.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생량 하면은 뭐 킬로그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제 발생하냐 이런 것을 그 시기에 대한 거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이거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per day 하루에 발생하는 양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거 대상 인구수 몇 인인가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단위 발생량은 단위가 킬로그램 per in 1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발생량을 구할 때는 킬로그램 per day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을 유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기물의 발생 특성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은 언제 발생하느냐 발생 시점에 관한 것도 이제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걸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상품을 사게 되면은 상품의 가치를 이건 가치라 보고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선을 끈 다음에 실제로 제품을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치가, 상품 가치가, 높지만 시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예. 이걸 바로 이제 주관 가치라고 하는데요. 주관적 가치.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좀 완만하게 떨어진 이제 가치 곡선이 있습니다. 시장 가치. 실제로 시장에서 보는 가치와 주관적으로 보는 가치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샀을 때에 주관적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을 사서 어떻습니까? 되팔려고 하면은 금방 산 물건이라도 중고로 취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치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만나는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재활용 시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걸. 재활용 시점. 시장 가치와 주관적 가치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가치가 제로가 되는 점과 시장 가치가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이제 폐기 시점이 되겠고요. 주관적 가치와 시장 가치, 일반적 가치가, 상품 가치가 제로가 되는 이 지점을 이제 중고품 발생 시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에 관한 이제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이러한 쓰레기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때 이제 쓰레기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이 높을수록 폐기 발생량이 많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공동주택에서 개인주택보다 발생량이 더 많이 생기더라. 세 번째,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발생량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 규모가 클수록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보다는 이제 도시죠. 그리고 수집 빈도가 많을수록 발생량이 증가하더라.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쓰레기통이 클수록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거.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정부 정책이죠.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포장용이나 일회용품 이것을 사용 규제한다든가 종량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이외에도 이제 가구 인원수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한다든가 이거의 경우는 이제 미국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영향인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생 폐기물의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이제 발생 정도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 폐기물을 이제 관리하고 또 종사하는 이제 전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또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생활 폐기물의 조성.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주로 많은가.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가 다 암기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가장 많은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가장 많은 게 어떤 겁니까? 음식물류죠. 음식물류. 음식물류가 이제 2005년 기준으로 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30% 정도라면 여러분들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종이, 그리고 나무 플라스틱,
뭐 이러한 순서로 발생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우리가 생활 폐기물의 1인당 발생량은 1kg였죠. 0.99. 그렇지만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이것은 0.27 kg이라는 거. 26% 27% 1kg 봤을 때 차이가 없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의 경우. 미국은 그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전체적으로 양상이 좀 다른데요.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종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이. 종이가 가장 많고 46%, 거의 절반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생소합니다만 정원 쓰레기, 잔디 깎고 남은 이제 폐기물이 되겠죠. 이 정원 쓰레기가 이제 두 번째로 17%, 그리고 재활용품 11%, 음식물이 8%입니다. 실제로 이제 음식물 분쇄를 통해서 제거되는 것이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의 약 20%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할 경우는 약 10%쯤 될 텐데요. 우리보다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절대적으로 다르다, 미국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장 폐기물의 조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온이류. 온이류 28%입니다. 두 번째는 광재 27%,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20%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소각재, 뭐 연소재라고 하죠. 소각재. 소각재가 21%. 기타는 이제 플라스틱, 금속류, 뭐 종이목재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연성과 불연성의 비율은 28% 정도라고 표현한 게 더 이해하기 좋겠죠. 22%. 질소와 산소 비율하고 비슷하죠? 공유 중에. 세 번째, 건설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중에 가장 많다고 그랬죠. 건설 폐기물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폐콘크리트라든가 혼합 건설 폐기물, 폐아스팔트, 토사, 뭐 목재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폐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58%. 재개발 현장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혼합 건설 폐기물. 혼합 건설 폐기물이 21%. 그리고 폐아스팔트. 아스팔트가 12%. 그 다음에 폐토사 목재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97%가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정 폐기물의 조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간혹 이제 지정 폐기물 중에 어떤 것이 배출이 가장 많은가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이제 폐산입니다. 폐산 22%.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폐유 19%. 그리고 이것을 바짝 쫓고 있는 것이 유기용재. 유기용재죠. 유기용은 18%. 분진, 온이류, 플라스틱 이것이 그 다음을 잇고 있는데요. 폐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폐유, 유기용재 순으로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발생 폐기물의 이제 그 조성을 살펴보면서 생활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 건설 지정 폐기물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분뇨. 분뇨는 사실상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 빠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담당자로서 역시 분뇨도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특성을 살펴보면은, 먼저 얼마나 발생하느냐 중요하죠. 얼마나 발생하느냐. 1.1리터 1인당 발생하더라. 이 중에서 분은 0.2 그리고 이제 요는 0.9. 그리고 발생량은 이 경우는 이제 부피죠. 부피. 무게로 환산할 경우는 0.8 내지 0.9. 다시 800에서 900g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질소량에 대한 언급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질소분이 얼마냐? 분의 경우는 VS의 10에서 20%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의 10에서 20%. 교재는 이제 12에서 20% 뭐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요는 VS의 80 내지 90%를 이제 이루고 있다. 그리고 CMB는 약 10 정도 된다. 그리고 pH는 이제 뭐 알칼리다, 약알칼리 9.2다. 그리고 B점도라는 게 나옵니다. B점도. B점도 1.2에서 뭐 2.2다. 실제로 이제 B점도라고 하는 것은 해당 물질의 그 물의 점도에 대한 B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모든 물질이 물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점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토사는 0.3에서 0.5, 협자물도 약 5% 내려가 있더라.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분뇨, 그리고 분뇨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하수 슬러지. 똑같이 이제 유기물이 많은 물질인데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와 약간의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분뇨는 하수 슬러지에 비해서 차이점이 크게 뭐가 있습니까? 염분이 좀 많죠, 염분. 인체에서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질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비오디도 높다. 그만큼 유기질이 많다는 이야기죠, 유기질이. 두 번째로는 분뇨는 수거 이전에 이미 분해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다. 수거 이전에 분해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분뇨는 토사와 협자물이 많다. 네 번째로 분뇨는 하수 슬러지에 비해서 고액 분리가 어렵다. 분리가 어렵다. 이러한 그 네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장 폐기물의 발생량 및 발생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